내 나이 71, 아들 손에 끌려 무인도 같은 폐가에 버려졌습니다. 아들놈이 웃으면서 하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엄마, 여기서 살아. 바다도 보이고 경치도 끝내주잖아. 대문 앞에 내 낡은 진보다리를 툭 던져놓으면서 말이죠. 남편 장례식 끝난 지 열흘도 안 된 날이었습니다. 그 열흘 사이에 내 집이 팔리고 평생 모은 통장이 텅 비고 인감도장이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내 핸드폰까지 먹통이 됐더군요. 71살 해녀 출신인 나한테 남은 거라곤 옷 몇 가지 넣은 보따리 하나랑 라면 2박스, 그리고 남편이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담근 된장 항아리 3개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이 탄 차가 해안길을 따라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들리는 건 끼륵거리는 갈매기 소리와 파도 소리뿐이었죠. 이 늙은 할머니가 앞으로 여기서 3년을 버팁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이 제 발로 찾아와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게 됩니다.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삶에도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정성껏 인사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은 강명숙입니다. 전라남도 끝자락 소금기 밴 바람이 하루도 쉴 날 없는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났지요. 15살에 물질을 배워서 56살까지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남들은 바다가 낭만이라지만 나한테 바다는 자식들 입에 들어갈 쌀이었고 아들놈 대학 등록금이었고 딸년 결혼 비용이었습니다. 남편 병호 씨는 평생 어부로 살았습니다. 둘이 합쳐 짠물 먹은 세월만 100년이 넘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뒤틀리고 발바닥은 갯바위에 긁혀 굳은 살이 박여도 우리 둘은 허허 웃으며 살았습니다. 여보, 우리 태석이랑 수진이만 잘 키워놓으면 그게 우리 연금이고 노후지. 안 그래? 남편이 거친 손으로 내 어깨를 다독일 때만 해도 나는 세상에 그런 효자 효녀들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3년 전 갑자기 암으로 떠나면서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 안은 비린내와 국화향으로 뒤범벅이었어요. 평생 바다에서 살았으니 비린내라면 신물이 날 정도인데 그날따라 그 냄새가 내 목을 꽉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영정사진 속 남편은 어색하게 웃고 있더군요. 여보, 나를 두고 이러면 어떡해.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슬픔보다 더 선명하게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빈소 구석에서 들려오는 내 자식들의 목소리였죠. 며느리 미경이는 조문객들이 낸 봉투를 열어보며 입술을 달싹이고 있었습니다. 3만 원, 5만 원. 아휴, 이건 또 뭐야? 고작 3만 원? 봉투를 탁 내려놓는 소리가 내 빈속 끝까지 울렸습니다. 나는 남편을 잃었는데 며느리는 돈을 세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 태석이는 상주 자리를 지키기는커녕 구석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주식 그래프인지 뭔지 빨갛고 파란 선들을 보며 한숨만 푹푹 내쉬더군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놈 머릿속엔 자기가 날려먹은 돈 생각뿐이었던 모양입니다. 딸 수진이는 더했습니다. 복도 끝 비상구에서 전화를 붙잡고 화를 내고 있었죠.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그 입모양. 지금 아빠 장례식이라 못 나간다고. 끝나면 바로 갈 테니까 그 돈 일단 내가 맺고.
아버지를 보내는 마지막 길을 그저 돈 메꾸는 시간을 뺏는 귀찮은 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내 뱃속에서 나온 것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게 아니라 뼈속이 시린 느낌. 영정사진 속 남편 보기가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장례를 치르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집 안 곳곳엔 아직 남편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현관에 놓인 장화, 벽에 걸린 그물. 그걸 치울 엄두도 못 내고 앉아 있는데 며느리가 서류 뭉치를 들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말투가 시어머니 대하는 게 아니라 무슨 빚쟁이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비가 이만큼이고 장례비가 이만큼 들었어요. 아버님 이름으로 남은 대출도 상당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손톱으로 서류 위 숫자를 짚을 때마다 톡톡 소리가 났습니다. 이 집 내놓지 않으면 태석 씨 감옥 가야 해요. 어머님, 아들 살려야 하잖아요. 그때 아들놈은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대서서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지 마누라 앞세워 엄마 집 뺏으려는 속셈이었죠. 나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남편과 40년을 넘게 일궈온 이 집이, 내 평생의 피땀이 담긴 이 공간이 저 빨간 숫자들 앞에서 종이장처럼 사라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갈 데가 없으면 어떡하니? 나보고 어디로 가라고. 내 물음에 딸 수진이가 소파 끝에서 손톱을 뜯으며 툭 내뱉더군요. 엄마 옛날에 물질하던 바닷가 있잖아. 거기 폐가 하나 남은 거 우리 명의로 되어 있던데. 거기 바다도 가깝고 경치도 좋잖아. 거기서 좀 쉬고 있어. 우리가 매달 갈게. 경치가 좋다는 말. 전기도 끊기고 수도도 안 나오는 그 갯벌 앞 헛간에 70살 노모를 버리면서 그게 효도인 양 포장하는 그 가증스러운 목소리. 내 자식들이 아니라 굶주린 하이에나들 같았습니다. 아들 태석이가 내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저 이번에 이거 못 메꾸면 진짜 끝이에요. 엄마가 나 좀 살려줘. 자식이 살려달라는데 어느 부모가 거절하겠습니까? 그게 독약인 줄 알면서도 나는 인감도장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사진 속 웃음이 그날따라 한숨처럼 느껴지더군요. 짐을 꾸리던 날 며느리와 딸은 부엌을 뒤지다 구석에 놓인 항아리 3개를 보고 코를 찡그렸습니다. 아우, 이게 무슨 냄새야? 된장이야? 어머님, 이런 건 그냥 버리고 가세요. 차에 실을 자리도 없어요. 나는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이건 못 버려.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담근 거야. 집도 내주고 통장도 줬으니 더 뺏을 것도 없을 텐데 이것까지 건드리면 나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간다. 내 기세에 눌렸는지 아들놈이 마지못해 항아리를 차에 실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내가 살던 동네에서 쫓겨나 낯선 바닷가 끝자락, 귀신 나올 것 같은 폐가 앞에 내려졌습니다. 엔진 소리가 멀어지고 사방이 고요해졌을 때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버려진 거였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괴물들에게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들이 냄새난다고 구박하며 던져준 그 된장 항아리 3개가 훗날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 말입니다. 자식들이 떠난 자리에 남은 건 썩은 비린내와 파도 소리뿐이었습니다. 모래바람이 불 때마다 양철 지붕은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덜컹거렸죠. 나는 진보다리를 끌어안고 멍하니 바다만 바라봤습니다.
금방이라도 차가 돌아와 엄마 장난이야. 어떻게 우리가 엄마를 여기 두고 가겠어라며 나를 태우러 올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해가 뉘엿뉘엿 지고 세상이 온통 검은 물감을 풀어놓은 듯 어두워질 때까지 그 비포장도로 위로는 개미 한 마리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폐가 안은 그야말로 참혹했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니 눈을 뜨나 감으나 똑같은 어둠이었고 바닥엔 모래가 서걱거려 발을 디딜 때마다 소름이 돋았죠. 벽면 절반을 뒤덮은 초록색 곰팡이는 마치 나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평생을 바다에서 구르고 짠물을 먹으며 살았어도 내 인생이 이런 시커먼 구석에서 끝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 뱃속으로 나아 기른 것들이 나를 여기 버렸다는 사실이 추위보다 더 시리게 뼈마디를 파고들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다가도 이내 찬물을 끼얹은 듯 허망해졌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건 금전복이고 내 입에 들어가는 건 갯벌 흙이라도 행복했던 그 세월이 다 가짜였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사흘을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넘기고 누워 있었습니다. 라면 박스는 손도 대기 싫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눈 감으면 남편 곁으로 가겠지. 차라리 그게 속 편하겠다 싶었죠. 그런데 그때 머리맡에 놓인 된장 항아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죽기 직전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기어이 제 손으로 콩을 삶고 메주를 빚어 담근 그 항아리 말입니다. 명수가 딴 건 몰라도 이 장독은 꼭 챙겨라. 이건 내 너희다 생각하고. 그 말이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나는 홀린 듯 일어나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3년 동안 묵혀진 된장이었죠. 뚜껑을 여는 순간 퀴퀴한 곰팡내를 단번에 밀어내는 구수하고 진한 향기가 좁은 폐가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건 단순한 음식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내 곁을 지켜준 남편의 살 냄새였고 우리 가족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공기였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된장을 한 숟가락 푹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마른 장작 같던 내 혀끝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짭조름하면서도 끝맛은 달큰하고 바다의 깊은 풍미가 느껴지는 그 맛. 씹지도 않았는데 목구멍으로 부드럽게 넘어가며 온몸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자식놈들은 내 피를 빨아먹고 나를 버렸는데 죽은 남편은 이렇게 죽어서도 나를 먹여 살리려고 제 몸 같은 된장을 남겨두었구나 싶어서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죽어주면 저 못된 것들 좋은 일만 시키는 거라고.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 저놈들이 내 발밑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꼴을 꼭 보고야 말겠다고 말이죠. 나는 당장 밖으로 나가 녹슨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붉은 녹물이 한참 나오더니 이내 맑은 지하수가 쏟아졌습니다. 나는 그 물에 쌀 한 줌을 씻고 된장 한 숟가락을 풀었습니다. 갯바위에서 뜯어온 미역 귀퉁이를 넣고 끓인 그 투박한 국 한 사발이 내 복수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나는 다시 해녀의 본능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굽었어도 내 몸은 바다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자식들이 단잠에 빠져 있을 그 시간에 나는 맨발로 갯바위를 탔습니다. 소금을 머금은 바람이 뺨을 때려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바위 틈에 숨은 소라를 찾아내고 파도에 밀려온 다시마를 건져 올릴 때마다 내 통장 잔고가 아니라 내 생명줄이 늘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캔 해산물을 가지고 나는 왕복 4시간 거리의 읍내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습니다. 수백억 자산가까진 아니어도 번듯한 아파트 살던 할머니가 다 떨어진 보따리를 메고 시장 길바닥에 앉아 있으려니 지나가는 사람들의 동정이 화살처럼 꽂히더군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꼿꼿이 들었습니다. 내 손등에 박힌 굳은 살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살아남겠다는 훈장이었으니까요. 할머니, 이 된장은 어디서 난 거야? 국물 맛이 기가 막히네. 시장 귀퉁이에서 내가 싸온 된장국을 맛본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3,000원짜리 소라 한 봉지보다 내 된장 맛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늘어갔죠. 그때 예감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이 항아리 3개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나를 이 지옥에서 건져 올려줄 유일한 밧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식놈들은 내가 이 추운 바닷가에서 굶어 죽어가는 줄 알고 있겠지요? 아마 내 사망보험금이 언제 나오나 손가락이나 꼽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고 보세요. 이 명수기가 그 된장 하나로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 이제 겨우 서막이 올랐을 뿐입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하루가 1년 같더니 바다의 시간에 몸을 맡기니 계절이 바뀌는 것도 무뎌지더군요. 자식들은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도 없고 주소도 모르는 엄마가 어디서 객사했는지 아니면 아직도 그 곰팡이 핀 음막에서 라면 물이나 올리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내 가슴에 난 구멍은 이미 딱딱한 굳은 살이 되어 더 이상 아프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바다 위 하늘이 유난히 무겁고 비린내가 짙게 깔리던 날이었죠. 해녀들은 압니다. 이런 날은 바다가 화가 나 있다는 거요. 저녁부터 몰아친 태풍은 내가 3년간 겪은 바람 중 가장 지독했습니다. 양철 지붕이 통째로 들썩거리고 문틈으로 바닷물이 들이치는데 나는 죽음보다 무서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남긴 된장 항아리였죠. 나는 내 몸뚱이보다 귀한 그 항아리 3개를 구석에 밀어넣고 온몸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병호 씨, 이것만은 안 돼요. 이것까지 깨지면 나 진짜 당신 볼 낯이 없어요. 바람 소리가 짐승 울음처럼 들리던 그때 파도 소리 사이로 사람의 비명 같은 것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환청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지만 분명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라는 간절한 외침. 나는 무서운 줄도 모르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맨발에 들이치는 바닷물은 얼음장 같았고 시야는 빗물에 가려앉은 채 앞도 보이지 않았죠. 갯바위 쪽으로 더듬더듬 기어갔을 때 거기 웬 남자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이른의 노구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남자의 겨드랑이에 팔을 끼우고 미친 듯이 음막으로 끌어당겼습니다. 3년 동안 갯바위를 타며 다져진 내 다리 근육과 악력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남자를 안으로 들인 뒤 나는 곧장 화덕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는 아껴두었던 2번째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남자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입술은 퍼렇게 질려 있고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나는 된장 한 숟가락을 푹 떠서 미역 조각과 함께 깡통에 끓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듯 남자의 입술 사이로 그 따뜻한 된장 국물을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남자의 목을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국물을 삼켰을 때 남자가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이게 뭡니까? 남자의 첫마디였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국물을 한 번 더 떠먹였습니다. 사람 살리는 약입니다. 귀한 거니 다 드세요. 남자는 그 비좁고 곰팡내 나는 음막 구석에서 양철 깡통에 든 된장국을 마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남자는 국내 굴지의 외식 기업을 이끄는 강 회장이었습니다. 위암 수술 이후 세상의 산의 진미를 다 갖다 줘도 속에서 받지 않아 죽을 날만 기다리던 사람이 마지막으로 고향 바다를 보러 왔다가 사고를 당한 거였죠. 다음 날 아침 태풍이 물러간 자리에 요란한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헬기에서 내려 내 음막으로 달려왔죠. 회장님, 무사하셨습니까? 남자는 부축을 받으며 일어나더니 나를 돌아보며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어제 그 국물,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음식이 목구멍을 넘어갔고 속이 편안해졌습니다. 이 은혜 반드시 갚겠습니다. 나는 그저 허허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사람 살린 게 된장이지 내 솜씨입니까? 이제 가보세요. 하지만 강 회장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내 낡은 된장 항아리를 마치 보물 보듯 바라봤습니다. 이 된장 할머니 혼자 드시게 두지 않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맛을 보여주십시오. 그날 이후 내 음막 앞엔 냉동 트럭이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은 내 된장을 전량 매입해 호텔 식당의 최고급 메뉴로 올렸고 내 이름 강명숙을 딴 브랜드가 만들어졌습니다. 내 통장엔 자식들이 뺏어간 돈의 10배, 20배가 넘는 금액이 매달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이 바닷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소문이 퍼질 것이라는 걸요. 엄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도 없던 그 배은망덕한 것들이 돈 냄새를 맡고 이 비릿한 바닷가로 기어들어올 날이 머지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은 참 빠르기도 하더군요. 강 회장네 호텔에서 강명숙 명인 된장이 불티나게 팔리고 TV 뉴스에 내 사연이 슬쩍 비치기 시작하니 제일 먼저 반응한 건 역시나 피보다 진한 돈의 냄새를 맡은 내 자식들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조용하던 바닷가 마을 입구에 번쩍거리는 외제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왔습니다. 3년 전 나를 짐짝처럼 던져놓고 떠나던 그 낡은 트럭과는 참 대조적이었죠. 차 문이 열리고 내린 건 명품 선글라스를 머리에 얹은 며느리 미경이와 딱 벌어진 정장을 입은 아들 태석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입구에서부터 우리 어머니가 여기 계신다며 동네 사람들에게 유세를 떨고 왔더군요. 내 음막 문을 발로 차듯 열고 들어온 며느리의 첫마디는 나를 걱정하는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세상에 이게 다 뭐예요? 왜 이런 데서 고생하고 계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가소로웠습니다. 찾으려면 진작 찾았겠지요. 내 핸드폰을 정지시키고 집까지 팔아치운 것들이 3년 동안 어디서 뭐하고 살았는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내 손엔 여전히 갯벌 흙이 묻어 있었고 며느리의 손엔 번쩍이는 금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찾긴 누굴 찾아.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하지도 않아서 내 핸드폰까지 끊어놓은 놈들이 내 서늘한 말투에 아들 태석이가 뒤늦게 무릎을 꿇는 신용을 했습니다. 엄마, 그때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성공하실 줄 알았습니다. 역시 우리 엄마예요. 성공할 줄 알았다니요. 그 폐가에 나를 버릴 때는 여기서 굶어 죽으라고 던져놓은 것들이 이제 와서 내 성공이 지들 덕분인 양 떠드는 꼴을 보니 구역질이 났습니다. 딸 수진이도 뒤따라 들어오더니 내 움막 구석구석을 살피더군요. 눈독을 들이는 건 내가 아니라 마당에 가득 차 있는 강 회장의 납품용 항아리들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하나에 수십만 원씩 한다며? 이거 우리한테 좀 넘겨. 내가 강남에 매장 하나 낼게. 엄마는 여기서 힘들게 일하지 말고 우리가 주는 용돈이나 받으면서 살아. 딸년의 말에 나는 기가 차서 웃음도 안 나왔습니다. 3년 전 나한테 경치 좋은 데서 쉬라며 폐가로 몰아넣던 그 가증스러운 입술로 이제는 내 사업권을 요구하고 있었죠. 그들은 내가 아직도 자식 말 한마디면 벌벌 떨며 다 내주던 예전의 강명숙인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 구석에 있던 소금물 바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 확 끼얹어 버렸습니다. 아,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자빠졌습니다. 비싼 옷이 소금물에 젖어 얼룩덜룩해졌죠.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냄새난다고 버리라던 그 된장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너희들이 버린 건 된장이 아니라 내 부모였어. 이제 와서 엄마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니 내 집 팔고 통장 훔쳐갈 때는 내가 죽은 사람 같더니 돈 좀 번다니까 내가 이제야 사람으로 보이냐? 태석이가 얼굴에 흐르는 소금물을 닦아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그래도 우리가 자식인데 어떻게 이래요? 법적으로 해도 엄마 재산은 우리 거예요. 우리가 상속인이라고요. 그 말에 나는 참아왔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법이라니. 부모를 유기하고 재산을 가로챈 것들이 법을 입에 담다니요. 나는 품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그들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그건 강 회장의 법무팀이 직접 작성해 준 서류였습니다. 똑똑히 읽어봐라. 너희들이 3년 전 나를 여기 버릴 때 찍었던 그 인감도장, 그리고 내가 강 회장님과 맺은 계약서다. 이 사업의 모든 권한은 재단에 기부될 것이고 너희들에게는 단돈 1원도 상속되지 않게 조치해놨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로챈 내 아파트와 통장, 그거 횡령으로 고소장 접수했으니까 조만간 경찰서에서 연락 갈 거다. 자식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설마 엄마가 자기들을 고소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겠지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나약한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70평생 바다에 몸을 던지며 살아온 해녀 강명숙이었습니다.
바다는 정직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해주죠. 나는 그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당장 내 땅에서 나가라. 한 번만 더 내 눈앞에 나타나면 그땐 소금물이 아니라 경찰차를 부를 줄 알아. 고소장을 던지고 내쫓았을 때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욕심에 눈먼 자식들은 인간이 아니더군요. 일주일 뒤 인터넷과 지역신문에 말도 안 되는 기사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명인 된장에서 중금 속 검출, 할머니의 충격적인 위생 상태라는 자극적인 제목이었죠. 누가 봐도 아들 태석이와 며느리 미경이가 꾸며낸 짓이었습니다. 내가 갯바위에서 된장을 만드는 영상을 교묘하게 편집해서 마치 오염된 바닷물로 장을 담그는 것처럼 퍼뜨린 겁니다. 강 회장네 호텔 입구에는 가짜 피해자들을 고용해 시위까지 하게 만들었더군요. 엄마, 그러게 좋게 말할 때 지분 좀 넘겨주지 그랬어? 이제 이 된장 사업은 끝났어. 우리가 살려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도장 찍어. 아들놈은 파렴치하게도 다시 찾아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브랜드 가치가 떨어졌으니 자기들한테 경영권을 넘기면 수습해주겠다는 개소리였죠. 나는 그 서류를 보지도 않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놈 뒤에서 비열하게 웃고 있는 며느리와 딸에게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낀 곰팡이였구나. 곰팡이는 볕을 쬐면 죽는 법이지. 그 순간 음막 뒤에서 강 회장과 경찰 그리고 식약처 관계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사실 나는 그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릴 줄 미리 알고 강 회장의 법무팀과 함께 덫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이미 내 된장의 모든 성분 분석을 마친 상태였고 자식들이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증거와 가짜 피해자들을 매수한 정황까지 싹 다 잡아낸 뒤였죠. 태서가, 내가 보낸 가짜 피해자들이 이미 경찰서에서 다 자백했다. 내가 시켰다고 말이야. 강 회장의 서늘한 목소리에 아들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그리고 3년 전 부모 유기죄와 공문서 위조까지 죄목이 줄줄이 엮여 나왔습니다. 며느리와 딸은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아들놈한테 책임을 떠넘기며 싸우기 시작하더군요. 영정사진 속 남편이 통곡할 꼴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아들놈은 차에 타기 직전까지 엄마,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라며 울부짖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내 가슴에 박은 대못은 그들이 감옥에서 썩는다고 해서 뽑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로부터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은 가진 재산을 전부 몰수당하고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나는 그들이 가로챘던 내 아파트를 되찾았지만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돈을 전부 바닷가 마을의 독거노인들을 위한 급식소 건립에 기부했습니다. 이제 내 마당엔 장독대가 수백 개로 늘어났습니다. 3년 전 남편의 된장 한 숟가락에 눈물을 흘리던 그 외로운 할머니는 이제 없습니다. 전국에서 내 된장을 먹으러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나는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며 삽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세 번째 항아리 앞에 앉았습니다. 이 항아리는 끝까지 열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하늘나라로 가서 남편을 만날 때 당신이 남긴 이 장맛 덕분에 내가 사람답게 살다 왔소라고 자랑하며 같이 열어보고 싶어서요. 부모를 버린 자식은 바다가 용서하지 않고 정성을 다한 진심은 시간이 증명해 주는 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배신당해 외롭고 힘드신가요? 잊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에도 당신만이 담글 수 있는 진한 된장 항아리가 하나씩은 있다는 것을요. 꿋꿋하게 버티다 보면 반드시 당신을 알아줄 귀인이 나타날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늙은이의 손을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한 밥 한 끼 꼭 챙겨 드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명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